안녕하십니까. 더 나이스통입니다. 오늘은 5G는 왜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가? 그 세 번째, 주파수 재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전파, 라디오 웨이브에 대해서 다뤘죠. 전파는 전개와 자개로 이루어지고요. 전개는 전기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전하에 의해서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전기장 또는 전개라고 합니다. 자개는 자기장이 미치는 공간이고 전개에 의해서 생성되는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기장이 생기면 자기장이 직교하게 생기고 자기장이 생기면 전기장도 마찬가지로 직교하게 얘 둘이는 불가분의 관계로 같이 항상 따라다닌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플레밍 오른손의 법칙처럼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의 힘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그랬죠. 이게 전파의 움직임, 전파의 파동의 움직임에 의해서 전파가 공기중으로 전파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3테라헤르츠까지를 우리가 이런 속성을 가진다고 해서 전자기파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전파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지국 안테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핸드폰, 오픈 에어리어인 경우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 전파는 직진해서 수신되겠죠. 송수신되겠죠. 그리고 이게 전파에 직진하는 성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빛이 물을 만나면 이렇게 굴절되듯이 연못에 빛이 비치면 굴절되죠. 전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매질에 따라서 이렇게 굴절되는 성질을 하나 가집니다. 그리고 어떤 빛이 유리에 반사되듯이 전파도 마찬가지로 매질에 따라서 전파도 반사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그 회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지국이 있고 건물이 있고 건물 뒤에서도 전화기가 수신이 되죠. 그건 전파의 회절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체를 따라서 이렇게 파동하듯이 옆으로 움직여서 뒷부분까지 전파가 도달하는 걸 회절이라고 그러고요. 마찬가지로 빛의 산란이 있듯이 전파도 산란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이렇게 보면 전자파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죠. 즉 빛의 성질과 똑같습니다. 반사, 굴절, 회절, 간섭 등과 동일한 특성을 빛과 빛의 성질을 가집니다. 자,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자, 전파에 우리가 지구에 전리청이란 그 청이 있어요. 전리청이 뭐냐면 대기의 상층부에 있는 고층 대기죠. 여기에 태양에서 나오는 X선이나 자외선에 의해서 이온화돼 갖고 전자가 대기에 있던 분자 원자가 이온화돼 갖고 생성된 이온 및 전자가 다량으로 존재하고 이 전리권의 이온이나 전자는 지구를 둘러싸고 몇몇 층으로 어떤 밀도를 보이는데 이런 층을 어떤 이온이나 전자의 어떤 층이 하나 생겨 있는데 이런 층을 전리층이라고 한다고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개념상으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지구에 보면 대륙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층권이 있고 중간권, 그 다음에 전리층이 있습니다. 85km 이상을 전리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전리층에서도 D층, E층, F층으로 나눠집니다. 이런 T층, E층, F층을 어떻게 나누냐면 이 대륙권 위에 있는 전자의 밀도에 따라서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D층, 그 다음에 그거보다 많은 E층, 85km와 300km 사이죠. E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F층은 그 위에 전자 밀도가 가장 높은 F층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주파수가 낮을수록 장파, 중파,
그 주파수가 높을수록 이제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있죠. 우리가 주파수가 기가헤르츠로 메가헤르츠에서 기가헤르츠로 가면 단파에서 초단파, 극초단파 이렇게 파장이 짧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파, 중파 같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라디오죠. 라디오 방송은 D층이나 E층 초반부 이상을 통과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라디오 같은 게 멀리 가는 이유가 전리층을 위해서 여기서 반사되어서 이쪽 다른 지역으로 반사돼서 가기 때문에 장거리 통신에 적합하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에는 중파 또는 장파를 이용해서 멀리 전송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파장이 짧아지는 초단파 같은 경우에는 F층을 통과합니다. F층이 지구에서 250km 정도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위성 같은 통신을 할 때는 어떤 주파수를 써야 된다? 즉 초단파 이상을 써야 된다는 게 금방 나오죠. 한번 다음 장으로 볼게요. 자, 우리나라 위성에는 제가 한번 위키에 알아본 경우에는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위성의 궤도를 보면 어느 층에 대륙권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저궤도 같은 경우,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 우리별 1호 같은 저궤도 위성에는 지구에서 한 250km에서 2000km 정도에 분포하고요. 그 다음에 중궤도 같은 경우에 위성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정지궤도가 있어요. 정지궤도 위성의 무궁화 3호 같은 경우에 정지궤도 있는데 여기는 36,000km에 있어요. 그 대부분의 우리나라 위성들은 저궤도 아니면 그 정지궤도에 있더라고요. 그럼 저궤도 같은 경우는 250km 정도 되니까 이쯤에 있죠. E층과 F층 사이고요. 그 다음에 정지궤도 같은 경우 F층 이상이죠. 그럼 정지궤도에 있는 무궁화 3호 같은 경우에 통신을 하려면 초단파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한다는 게 답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그 주파수 할당표에 보면 위성 3GHz까지 분포하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라디오 중파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지만은 우리가 위성 통신 같은 경우는 3기가 대역에 있어요. 3기가 이상 대역에 다 보면 3기가 대역의 위성 방송, 그 다음에 위성 통신 각종 레이더는 30기가 이상도 있거든요. 이 이유가 F층 이상이 있기 때문에 초단파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대역을 할당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초단파를 쓰느냐? 왜 위성은 엄청 높이 지구에서 많이 멀어져 있지만 왜 초단파 이상을 써야 되느냐를 가지고 이유를 우리 전파의 성질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파의 전리층을 이용한 통신 방식.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라디오 앞에서 언급했지만 라디오 같은 중파 같은 경우에는 전리층을 이용하는 통신인 거죠. 라디오 서울타워 같은 경우에서 라디오 방송을 쏘았을 때 이 전리층에서 부딪혀서 먼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초단파 이상을 쓰기 때문에 초단파 이상을 써서 인공위성을 통신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라디오 같은 그 단파 이하의 통신은 전리층을 이용해서 멀리 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낮은 주파수와 그 라디오 방송 같은 걸 포함해서 낮은 주파수와 높은 주파수, 위성통신이나 이동통신을 포함해서 높은 주파수 이렇게 한번 분리해보죠.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동영상을 보면 파장이 길면 전파 도달이가 길고, 즉 주파수가 낮으면 파장이 길고, 그 다음에 파장이 길다는 것은 전파 도달거리가 길고, 전파 도달 길이가 길면 전파의 특성상 낮은 주파수에서는 회절성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전리창 반사나 그 다음에 장애멜 회절 같은 걸 이용해서 낮은 주파수인 경우는 장거리 통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낮은 주파수는 장거리 통신에 적합하다라고, 또는 원거리 진행 전파가 많이 퍼지기 때문에 회절을 이용한 통신 방식으로서 낮은 주파수를 많이 사용한다.
자, 이에 반해 높은 주파수를 보면, 높은 주파수는 파장이 짧고 전파의 도달이 거리가 짧아 직진성이 좋은 반면 회질성은 떨어진다. 낮은 주파수와 반대죠. 얘는 회질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 낮은 주파수는 이렇게 퍼지거나 돌아서 가는, 그래서 산 뒤편, 장애물 뒤편으로 통신이 가능한 게 낮은 주파수였는데, 높은 주파수인 경우는 이런 회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위성통신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 방향을 위성을 보면서 쏘면 직진성이 좋기 때문에 통신에 적합하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기지국과 기지국 기지국이 높이 있기 때문에 직진성이 좋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 마주 보기만 한다면 통신에 유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높은 주파수일수록 직진성이 좋고 회절성은 떨어진다. 그래서 직접 1대1로 보거나 마주 보지 않는 이상, 만약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전파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주파수 성질을 가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죠? 자, 구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지금 낮은 주파수와 높은 주파수의 전파의 성질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한번 실제 사용되는 예를 보죠. 위성통신, 이거 한번 봤을 거예요. 위성 안테나, 접시판 같이 생기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인공위성하고 통신되는 게 아마 대전인가 어디 위성센터가 있을 거예요. 안테나 모여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위성 안테나는 어떻게? 하늘을 보고 있는 거죠. 왜? 얘는 초단파 3GHz 이상이니까 초단파 이상이고 극초단파 이상이고, 그러면 직진성이 좋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장애물이 없는 공중을 향해서 보게끔 안테나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핸드폰의 기지국은 높게 있죠. 옥상 위나 아니면 철탑 위에 안테나가 있는데요. 얘는 어디를 봐야 돼요? 아래쪽을 봐야 돼요. 왜? 사람들은 밑에 있으니까요. 길거리에 있고 또는 건물에 있고 저층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 밑에 있죠. 기지국보다 밑에 있죠. 그러므로 얘의 안테나 방향은 보시면 이 옥상에 있는 기지국 안테나인데요. 이게 많이 보이죠? 위에 그 하늘을 보면 건물 위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모이는 게 다 이동통신 안테나예요. 얘를 잘 보면 얘는 위성통신과 달리 아래쪽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미케닉 틸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이유가 왜냐면 무선 이동통신도 지금 5G는 3기가 이상이죠. 그러면 극초단파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회절하지 않고 직진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이걸 정면으로 하면 얘는 그냥 우리가 지금 핸드폰인 경우에 사람한테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럼 기지국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래쪽을 봐야 직진성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동통신의 기지국 안테나들은 대부분 이렇게 아래를 보게끔 틸팅, 보통 15도 각도 이상으로 주는데, 그러면 이 주 복사 방향을 수평 방향보다는 아래쪽으로 하기 때문에 직진성에 의해서 낭비하게 되는 전파의 손실을 막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셀룰러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셀룰러는 1947년 벨랩에 의해서 개발됐고요. 셀룰러는 무선통신에서 셀의 설치에 의해서 통신망을 운영하는 것을 셀룰러 네트워크라고 한다. 셀이란 하나의 넓은 서비스 지역을 세포 형태로 분할하여 소형 송신 전력 기지국을 설치하는 작은 구역을 가리킨다. 이렇게 하나의 셀 단위를 여러 개 이렇게 구성하는 걸 셀룰러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유럽의 2G 통신 방식이 GSM이었는데요. GSM은 여러 주파수 인적 기지국 간에 여러 다른 주파수를 할당했어요. 그 GSM 방식은 주파수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예제에서 보시면 F1이라는 주파수가 있고요. 인적 기지국은 F2, F3예요. 다른 주파수죠. 그러면 같은 시간대 다른 주파수는 서로 간섭을 주지 않고 겹치지 않는다.
맞죠? 배웠죠? 그러면 이 예제에서는 주파수가 총 4개예요. F2, F1, F2, F3, F4. 그러면 동일 시로가 인접 기지국에 있으면 서로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간섭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주파수를 인접 기지국에 배치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지역에 4개의 주파수를 서로 안 겹치게 잘 할당하는 방법, 이게 셀룰라인 네트워크의 개념에서 나온 거죠. 셀 단위로 그림을 그리고 서로 안 겹치게 이와 같이 F1은 동일 F1 간에 최소한 거리가 2개, 하나, 둘, 2죠. 얘도 마찬가지죠. F1이 하나, 둘. 즉, 최소한 동일 주파수는 거리가 2를 가지는 거죠. 이런 게 주파수 재사용률이라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셀룰라는 한정된 주파수를 어떻게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잘 배치할 수 있는 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게 셀룰라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5G는 GSM과 다르게 원주파수예요. 국내 3사 이동통신마다 각 이동통신마다 하나의 주파수만 사용해요. 그러면 똑같이 셀룰라 개념을 적용하면 인접기지국은 동일 주파수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렇게 겹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겹치는 지역의 핸드폰은 어떻게? 기지국과 다른 기지국의 다른 신호지만 주파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간섭을 일으키죠. 그러면 얘의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이 경계 오버랩되는 지역에서는.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는 기지국의 커버리지, 이게 커버리지, 기지국의 최대 도달 거리를 커버리지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 핸드폰이 있는 지역을 위해서는 서로 최대 도달 거리를 줄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지국 입장에서 도달 거리를 줄이려면 기지국 송신 출력을 제한하면 되죠. 이 거리만큼만 나가게 출력을 제한하면 되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보면 우리가 건물 옥상을 보면 쭉 둘러보면 조금 떨어진 옥상마다 이렇게 안테나가 이렇게 얼귀에서 이렇게 많이 복잡하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큰 기지국을 쏘고 엄청나게 최대 출력으로 쏘아서 멀리 가면 되지 않냐. 그렇게 되면 분명히 출력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기지국마다 높은 출력으로 쏘면 이렇게 간섭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간섭을 일으키지 않게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를 이런 셀룰라의 개념으로 적용해서 기지국을 배치하는 게 현대의 셀룰라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이라고 그러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셀룰라폰, 셀폰, 모바일폰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셀룰라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이유 두 번째부터 보죠. 자, 기지국은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셀 J에 있는 기지국의 안테나에 연결되는 전력은 유선이에요. 그러면 기지국은 장비 자체가 안 따라줄지는 모르지만 출력 자체는 제한이 없어요. 물론 장비가 출력이 높아서 고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출력은 제한이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 핸드폰은 이동성이에요. 핸드폰은 배터리를 사용해요. 이동성 때문에. 그럼 배터리의 출력은 제한되어 있어요. 23dB인데요. 기지국이 최대 출력 400W 정도인데 400W가 뭐 10km를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핸드폰은 23dB인데 얘는 많이 가봐야 1, 2km예요. 그러면 기지국이 실제로 10, 20km의 출력으로 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쏘면 이 핸드폰이 실제로 있지도 않은 지역에 실제적으로 파워를 쏘는 거죠. 그러면 핸드폰은 그 신호를 받아서 업링크라고 그러는데 위쪽으로 기지국으로 쏠 때 20km에 떨어진 핸드폰은 이 기지국에 도달할 수가 없죠. 그 배터리 출력으로는. 그래서 실제
기지국의 커버리지 최대 도달 거리는 핸드폰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로 제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셀룰러 네트워크의 개념을 적용하는 게 큰 셀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동통신의 모바일의 실제 도달 가능한 거리, 최대 도달 가능한 거리가 기지국의 커버리지가 된다. 그래서 이 커버리지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커버리지를 잘 제어해서 앞전에서 설명한 셀룰러 개념으로 잘 배치시키는 게 셀룰러 네트워크다라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으로 기지국에서 멀어질수록 신호 레벨은 줄어들죠. 이게 동시몬의 가장 강력한 신호가 마이너스 60dB, 마지막 바깥 원의 마이너스 100dB예요. 그러면 실제 시그널 레벨로 했을 때 신호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전송 속도는 높아져요. 근데 신호가 낮아질수록 전송 속도는 줄어들죠. 왜? 신호 레벨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큰 기지국을 세워서 무조건 이 커버리지를 넓게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죠. 왜냐면 이동통신 입장에서는 모든 모바일은 동일한 품질을 보장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유인은 1GBps가 나오는데 어떤 시간대는 나는 100메가도 안 나와. 이러면 동일 품질을 보장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모든 유저가 평균 500메가 정도, 평균을 500메가 정도를 도달할 수 있는 커버리지를 확보해야 돼요. 그러면 기지국 파워를 무한정 높게 줘서 거리를 넓게 커버한다? 그러면 이 커버리지 끝에 있는 애들은, 중심에 있는 애들은 1기가를 낼 때 끝에 있는 유이는 어떻게 10메가, 20메가 이렇게 품질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커버리지를 무한정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컴플레인 때문에 동일 품질을 제공해야 되는 목적도 있고, 그래서 셀을 작게 설계하는 거죠. 그리고 셀을 많이 깔아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 때문에 기지국이 커버리지가 작아지고 그 개념이 셀룰라의 개념으로 되는 거고, 배치시키는 거고, 또 다른 목적. 첫 번째, 하나의 싱글 안테나보다 많은 용량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그림에서 이만한 넓이 커버리지에 하나의 기지국에 100명을 최대 수용할 수, 물론 기지국도 서버잖아요. 서버가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최대 제한되어 있고 주파수 자체에 어떤 커패시티가 있기 때문에 최대 유저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럼 이 큰 넓은 지역에 기지국 하나로 100명을 커버해요. 그런데 이 지역을 셀 단위로 조그맣게 쪼개요. 요와 같은 형태로. 그러면 기지국은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즉, 지금 6배 이상이 기지국은 늘어나지만 각 기지국마다 100명이에요.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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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 즉, 뭐냐면 이 넓은 지역에 몇 명을 커버할 수 있다? 700명을 커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통사 입장은 마찬가지죠. 이 넓은 지역을 100명을, 이 하나의 기지국 100명만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지국을 많이 세워놓고 셀 단위로 쪼개놓으면 최대 700명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가입자를 허용 가능한 거죠. 이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싱글 안테나보다 이런 셀룰러 네트워크를 적용하면 용량이 정대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셀룰러 네트워크 개념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셀의 커버리지가 작을수록 기지국 안테나는 이동통신 입장에서는 설치비는 많아지지만 가입자 수는 오히려 정대하고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넓은 지역일 때는 이 끄트머리일 때 10메가 등 걸 이렇게 작게 쪼개 나오니까 다들 조그마한 두 번째 동심원 형태의 사이즈예요. 그러면 다 500메가 정도의 평균 속도를 보장될 수 있는 품질 퀄리티도 보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셀룰라의 개념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나왔어요.
왜 5G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가? 자, 실제로 동영상은 세 번째지만 이유는 네 번째죠. 높은 용량 정대를 위해서 제어 가능한 거리를 제공하는 주파수. 즉, 높은 주파수일수록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전파의 도달 거리가 짧아지죠. 그 대신, 그래서 우리는 이동통신을 단순히 음성 위주에서는 거리가, 기지국도 도달 거리가 넓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대는 데이터 통신, 즉 어떤 앱의 전송 속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큰 지역의 끝에 있는 유의에서 10메가를 낼 거냐, 이렇게 작은 지역으로 나눠서 평균 500메가를 낼 거냐, 이게 더 좋죠. 유의 입장에서, 유저 입장에서 이게 훨씬 좋죠. 기지국 입장에서는 기지국 안테나를 비록 많이 설치해야 되긴 하지만 그 기지국마다 최대 용량이 100명에서 기지국의 하나의 큰 셀보다 작은 셀에서 가입자를 몇 배 이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려면 전파의 도달 거리가 제어 가능하게 짧게 나와야 되는 거죠. 무조건 길게 나오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어 가능한 주파수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일수록 불필요하게 멀리 가지 않기 때문에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세대 이동통신은 이미 점유하고 있는 주파수도 있지만은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주파수일수록 파장이 짧아 전파 도달 거리가 짧다, 이건 단점이지만은 현대의 이동통신에서는 셀룰라의 네트워크의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주파수 전파 도달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제어 가능한 거리도 짧아지기 때문에 주파수 재사용률이 좋아진다. 이에 따라서 기지국수를 정대시켜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이에 따라 가입자 정대와 보다 높은 퀄리티의 전송 속도가 제공 가능해진다. 그래서 5G가 왜 5G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가? 그 네 번째, 제어 가능한 전파 도달 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이동통신은 점점 주파수는 올라가고요. 그 도달 거리는 점점 짧아지는 반면에 이 셀 단위도 점점 이에 따라 도달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이 하나의 기지국에 있는 셀 단위의 셀의 최대 도달 거리 커버리지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므로서 이 작은 커버리지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전송 속도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번 시간에 했던 거는 왜 5G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가? 제어 가능한 거리를 위해서 가능한 높은 주파수를 사용한다 입니다. 자, 이 세 번째 동향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왜 5G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가? 첫 번째, 높은 주파수일수록 낮은 지연 시간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 말은 빠른 응답 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높은 주파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낮은 그 밑에 있는 주파수들은 2G, 3G, 4G가 이미 다른 서비스가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에 반해 안테나 길이도 짧아진다. 즉 안테나 소형화, 하드웨어의 소형화가 가능해진다는 큰 장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했던 주파수 재사용, 제어가 가능한 파장 거리를 가짐으로써 가입자 용량 정대, 속도 정대를 일으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동영상에 할 부분으로 더 높은 전송 대역폭을 위해서 더 높은 전송 대역폭이라는 것은 더 높은 전송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더 나이스 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